주지사 그 선출 후보 연설들인데 상대편이 더글러스가 3시간 연설하고 링컨은 4시간 연설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서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854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대단히 놀랍죠. 능력들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 그거를 이 당시는 그 감정에 호소한 시대가 아니어서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시대고요. 당연히 링컨은 변호사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다글러스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링컨은 변호사여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논리적인 얘기를 서너 시간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 파악을 하는 거야.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문해력은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1920년인가 그 무렵부터 광고가 제일 먼저 나왔죠. 광고가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정을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 한 50년, 60년대부터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양만 논리적인 걸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 진보 쪽이나 이쪽에서 자꾸 설명하려는 것은 상당히 시대가 지난 건데 그거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이야. 이 닐 포스터만 얘기로는. 그 다음 92쪽 보면요. 92쪽. 전신이 탈상황적, 컨텍스 프리, 탈상황적 정보라는 아이디어에 합법적 형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탈상황적 정보란 사회적, 정치적 결정 및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기함, 흥미로움, 진기함 따위만이 의미를 가지는 정보를 말한다. 제공한 뉴스의 질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뉴스를 얼마나 먼 거리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공하는가에 신문의 운세가 달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뉴스는 당신한테서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지만 거기에 대해 당신은 추가적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전신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정보 행동 비율이 무척 근접해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삶 가운데 일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행동 가치를 지녔던 것이다. 전시대의 주된 힘은 정보를 수집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동시키는 데 있다. 뉴스라는 게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하나 더 읽으면 100쪽에서 102쪽 부분 요약한 건데 본질적으로 사진은 안 보이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내적인 것, 추상적인 것은 다루지 못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은 얘기하지 못하며 단지 특정한 인간만을 얘기할 뿐이다. 사진에는 또한 문장론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와 논쟁을 벌일 수 없다. 따라서 사진은 증명력은 강하지만 의견, 있었어야 했다거나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의견은 제시하지 않는다. 문맥을 벗어난 사진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사진은 문맥이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사진술의 요체는 이미지를 전후 관계에서 고립시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까요? 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다. 사진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나 전 사진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꼭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옛날 아프리카 부족들이 사진 찍을 때 혼이 빠진다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여튼 사진을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수잔 손탁이 쓴 사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와요. 수잔 손탁 글은 워낙 어려워서 그 타인의 고통이나 그것만 좀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사진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사진 작가, 사진 예술하는 사람인데도 사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죠. 이렇게. 그 책에서 기억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전쟁 사진 중에서 미국인들은 죽은 사람 시체 얼굴을 보이지 않게 찍는데 미국 군인들은 근데 적군들은 죽은 시체의 얼굴을 보이게끔 사진을 찍는데 참 특이하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향이나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여튼 사진 자체가 이렇게 뭔가 증명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문맥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뭐 아무데나 다 맞출 수가 있어. 그 다음 텔레비전은 이제 매체의 지위를 획득했다. 세계에 대한 우리 지식뿐만 아니라 알의 방법에 대한 우리 지식까지 지시하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다. 108쪽이고 125쪽이요. 텔레비전 쇼가 진행 중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 생각 좀 해봅시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든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든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죠? 하는 따위 말이다. 이런 식의 담론은 우선 쇼의 템포를 놓친다. 그뿐 아니라 불확실한 느낌 혹은 마무리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말은 사람들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텔레비전 연출가들이 이미 오래전에 간파한 사항이다. 생각한 일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다. 그 다음까지 봅시다. 이건 뭐 쇼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다. 뉴스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은 이거는 137쪽이네요. 다음은 이라는 표현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뉴스 방송에서 항상 사용된다. 수용자가 방금 전에 듣거나 본 사실은 그들이 곧 듣거나 보게 될 사실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텔레비전에서는 거의 매 30분마다 그보다 앞서 나온 사건이나 뒤따라올 사건과는 내용과 맥락과 감정적 구조가 전혀 딴판인 불연속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매 8분씩 미국 상업방송에서는 대략 8분마다 한 차례씩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매 8분씩의 분량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 입장에서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갈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거의 없다. 이거 이렇게 단위가 좀 커요. 저희가 단편 동화를 잘 안 한 이유는 하나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음미하거나 그러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형태로 가르칠 때는 끊어서 가르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쭉 읽어 내려갈 때 단편 동화 집은 아이들이 그거를 서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하지 않지만 연결시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특히 뭐 무슨 비슷한 작가들끼리 모아서 그 작품집을 냈더라도 아니면 한 작가가 단편 작품집을 냈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 왜냐면 그 얘기들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형태로 쓴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단편 동화 같은 걸 잘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가 비슷한 맥락으로 테일러에다가 비판하는 게 또 비슷하죠. 수업 시간마다 종소리가 울려서 끝나면 그 전에 생각한 거 다 잊어버리라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텔레비전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도 약간 우리 교육이 물론 완전히 마무리를 안 짓지만 어떤 형태로건 일주일에 2권 읽고 그러고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끝이야. 안 지나가면 그걸 어떻게 살려내는 방법이 없어. 기껏해 독후감 정도밖에 없는데 독후감을 자주 쓰지도 않으니까 2권 읽고 그냥 지나가고 읽건 안 읽건 그냥 지나가고 이런 형태라서 그걸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하나죠. 그 다음 186쪽과 7쪽 쇼 비즈니스 시대와 이미지 정치의 정치적 담론에는 이념적 내용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내용도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이미지와 단편적인 정보의 공급에 치우쳐 있는 매체들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관점의 접근이 힘들었다. 연속성과 맥락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개개의 정보가 이해력 있고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될 수 없다. 기억하는 일이 향수 이상의 뭔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적 바탕을 필요한다. 그 바탕은 이론, 전망, 메타포. 이런 것 좀 비슷하게 그 고등학생이면서 시사 문제를 공부한다고 신문을 보겠다고 하는 거를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너무 맥락도 없고 역사적 흐름이 없다. 정 본다면 주간지 정도를 보라 그러죠. 주간지에서 특집을 보면 좀 배경이 좀 나와요. 좀 더 세다면 이제 월간지인데 월간지 너무 지루하고 주간지 정도를
우리나라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 정도 대립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특집 기사를 보면 현재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조금 나오고 신문 자체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텔레비전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역사적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중심 얘기예요. 텔레비전이 교육 철학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가르침과 오락을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는 점이다. 교육 철학자들은 문화적 동화란 무척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해왔다. 동화를 이루려면 적당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가 되어야 한다. 사전 지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심지어 배움에는 단계가 있으며 어떤 기초 위에 구축된 체계란 암시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단계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고 어떤 체계도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떤 정보나 스토리나 아이디어든지 간에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성장이 아니라 만족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이다. 선행 조건, 당황, 그리고 설명이 배제된 교육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적절한 이름은 오락이다. 오락. 이런 오락이 아까 말한 대로 텔레비전이 우리 지식을 지시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오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배움에서 오락이 같이 섞였죠. 공부는 재밌어야 한다라는 건 텔레비전부터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그게 맞죠. 그래서 마치 재미없으면 뭐가 잘못된 것만 애들이 거부할 때 부모들도 받아들이는 거는 그런 거죠. 저희는 이제 일단 모양상 강하게 거부를 하죠. 우리는 아니야 공부는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재밌어야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재밌어야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자극이나 동기도 받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텔레비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이미지를 확대시킨 건데 여기 자기 주장을 확대시킨 건데 212쪽 한 문화의 정신이 황폐화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오웰식이다. 문화가 감옥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헉슬리식이다. 문화가 희가극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감옥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옥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 또 거기에 저항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고통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즐거움의 바다에 대항하기 위해 무장을 꾸릴 태세가 되어 있는가? 심각한 담론이 낄낄거리며 웃는 분위기 속에 용해되어 버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언제 어느 만큼 큰 목소리로 불평할 것인가? 문화가 낄낄거리며 웃는 자들 때문에 쇠퇴할 때 그 해독제는 무엇인가? 나의 투쟁에도 공산당 선언에도 그 같은 현상의 도래를 선언한 귀절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나름의 삶의 방식, 인간관계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토의도 반대도 없었다. 오로지 복종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테크놀로지가 이데올로기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여튼 이 뒤에는 누구예요? 오웰식과 헉슬리식이야, 그렇죠? 오웰식으로 강제가 나올 때 우리 지금 지배층 486인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이죠. 과거에 통제와 강제인 걸 우리 정태춘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식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형태로 이렇게 희가극 형태로 바뀌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저항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이번에 안치환이 뭐 새로운 노래 냈다고 해서 어떨까 아직 못 들어봤는데 가사만 대충 봤는데 정태춘은 그런 식의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적어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게 지금 형태는 적어도 하측은 몰라도 그건 잘 보이지 않는 쪽이고 우리도 여전히 뭐 용산 철거 등등 그런 식의 폭력은 있지만 중간층 대부분에는 폭력이나 통제보다는 희가극 형태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뚜렷하게 여기 말한 대로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평하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큰데 아쉽다. 그런 거를 그래도 시발점은 되게 예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소설가라 한 사람들 다 그 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람 중에서
그래서 열심히 누구지? 그 한강 거 열심히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 난 한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나 모르겠어. 한강은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런 데서 그 감성을 키운 사람이라 여전히 그 통제에 저항하는 거, 정태춘의 뭐 열사에 일어나라 이런 게 더 감동적이고 그때 이렇게 흥분하지 뭐 이게 참 어려워. 근데 바뀌었다는 걸 알면서도 내 감성은 거기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 그래서 한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나?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여전히 OL식은 아닐 거다. 헉슬리식인 건 확실한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항할 것이냐가 별로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요거는 제가 그 죽도록 즐기기를 요약한 거를 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읽은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또는 지금 읽은 것 중에서 뭐 질문 같은 거 해봅시다. 그 제시도 질문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쉬운 책인데 저번에도 비슷하게 했잖아요, 강의 때. 그래서 조금 감이 있지 않나? 해보세요. 왜 질문을 안 하실까? 이건 그래도 쉬운 건데. 물론 불편한 거긴 한데 동의 안 할 수도 있나? 벌써 지금 뭐 예. 아 그렇구나. 잘 안 들리죠? 네. 그때만 대답이 크세요. 질문을 했다가. 자, 하세요. 10장 내용인데요. 10장에 좀 교육이 이제 교육이 재밌어야 된다라는 게 TV로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텔레비전식 배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문자 교육의 일환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식 배움은 책을 통한 배움이고 책을 통한 배움을 보완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첫 번째에서 한 거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배움에 있어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은 교과 내용이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식으로 배우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학교 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문자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옹호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에 봤을 때는 그 학교 교육을 이 책에 비춰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닐 포스트먼이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본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랑 지금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TV보다 더 심한 그 미디어나 핸드폰 같은 노출의 환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TV에 비해서는 학교 교육이 낫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스키마 연구소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서 그 학교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소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환경에서 미디어나 핸드폰에 더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거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학교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닐 포스트먼의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 뭐 학교 교육까지 어떻게 건드렸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는 86년 정도 써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학교 교육을 물론 비판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있는데 그 뭐 우리가 보는 존 홀트라든가 뭐 테일러 게톤이 여전히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 다른 교육에 비해서 학교를 좀 인정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비판 세력, 대안 정도 비판 세력만 학교 교육을 비판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아 느낌상.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한 80년대부터 80년 90년대부터 확 변해가지고 거의 대학이 이제 총장들이 CEO가 되고 이러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크게 바뀌고 그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채널 1 이런 거 들어가면서 하나의 상업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게 아마 그 무렵부터일 것 같거든요. 80년. 그래서 조금 다른 가능성을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닐 포스트 학교 교육.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이쪽을 텔레비전을 비판한다고 할 때 학교 교육까지도 비판하냐 마냐는 건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면 저번에도 말했죠. 모든 것을 다 비판의 형태로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면 다른 거는 약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를테면 학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이런 거를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교과서나 우리 독서랑 다르기 전에 그런 거를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고 보는 거 뭐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인데 이 사람 입장은 모르겠고 어떤 필요하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방향성 부분에서의 얘기죠 뭐. 학교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학교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보더라도 내 조건상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형태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영상 매체가 최근에 학교도 크게 변했지만 영상 매체가 더 크게 변했으니까 영상 매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학교나 학교 교과서 등등이 더 그쪽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했죠. 크게 변했거든요. 영상 매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경우는 좀 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워낙 많이 변했으니까. 그거는 또 이거 그 다음 거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닐 포스트먼 책이 뭐 이 사람이 교육이나 이쪽보다는 뭐더라? 기술 쪽을 많이 건드려서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테크노폴리. 예, 테크노폴리 뭐 그런 책들 써가지고 좀 기술 쪽 저쪽을 많이 건드려서 조금 모르겠어요. 쪽. 건 있긴. 다른 질문 해보세요. 이 질문이 우연히 만들기가 어려운 게 이걸 잘 읽고 나면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이 이게 마지막에 남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최근에는 이 미디어가 이 형식이 뭐 30인치, 40인치 TV에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도구가 전향이 됐잖아요. 되고 이제 우리가 보는 방식도 드라마나 예능도 이제 앉아가지고 안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 안 봐요. 그 클립형으로 봐요. 쪼개진 거, 부분. 그것도
클립형으로 쪼개져서 편집된 걸 보고 드라마도 내가 필요하면 몰아보기를 하거나 필요한 시간에 이제 그거를 한편에서는 그게 능동적인 일부는 내가 접근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은 이제 능동적인 방식으로 옛날처럼 시간을 맞춰서 기다렸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광고 역시 이제 아주 전략적인 걸로 선택해서 내가 건너뛰기를 할 수 있게끔 대신에 재밌게 만들어서 재미있는 것은 내가 보게끔 그래서 광고에 더 현혹되게끔 내가 선택해서 본 광고니까 라고 더 깊이 들어가게끔 하는 이 교묘한 전략이 숨어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볼 때 어떨 때는 이게 이만큼 물리적으로 이게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책 길이가 판형이 그러면 스마트폰은 거기 한 4-5cm잖아요. 시선이 거기서 자꾸 끊기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고 끊기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걸 워낙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더 할 텐데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에 대안이 독서형 인간이냐 이거를 미디어형 인간과 독서형 인간으로 과연 이분화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독서는 뭐 진화론적으로도 후천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내 본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되는 어떤 활동이라고 능동적인 활동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그게 더 올바른 거야 라는 어떤 일종의 계도적인 거라든지 뭐 그건 역시 계몽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게 과연 얼만큼 이게 효용이 있을 것인가 그게 과연 대안일 수 있나 저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모든 사람이 물론 이 두 가지로 이분되지 않고 다 복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이쪽으로 쏠리는 거 무게를 조금이라도 낮추자라는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도 그렇고 이런 대안적인 책들도 그렇고 그렇긴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이 뒤에 뭐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스마트폰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완전 홀로그램이나 완전 새로운 전혀 다른 보디 5도 뭔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독서라는 거에 미치는 그렇다고 독서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독서를 이거에 대항마로서 설정해 두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일단요. 그 책을 볼 때 아까 얘기했죠. 책을 볼 때 결론으로 책을 보는 건 좀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자꾸 요즘 와서 책들이 자꾸 대안을 얘기하는데 대안을 할 모양상 내는 거고요. 책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안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맥락. 왜냐면 어느 초점을 두서 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이제 분석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더라 최근에 나온 것들 지금 코로나19 보니까 교육 문제를 대담 플러스 짧게 쓴 것들이 책에 나온 게 있더라고. 그 정도야.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또 몇 년이 지나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책이 가지려면 또 몇 년 지나고 대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안은 아니에요. 현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추진하는 거는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서 새로운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전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은 긴 흐름에서 상당히 오래된 거에 대해서 대안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떤 대안이 좋다거나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책을 대안 형태로 보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본다면 다 책을 보는 걸로 편할 수가 없어요. 책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하거나 연결 안 되는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서 우리가 지금 자기 중심이 없어 그렇지 내 중심에서 내 조건에서 실천을 내가 찾아내는 거지. 물론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대안까지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책 자체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회 큰 틀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내 주변을 보긴 하지만 나 자체는 우리 애나 우리 가족 포함해서 총체적인 상황이에요. 총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정할 수 있죠. 나는 내 한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 시간과 돈으로 제약되는 상태에서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책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를 다 조건을 막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이거는 대안도 별로 얘기 안 했죠. 요즘 책들은 거의 대안을 얘기해. 이 책만 해도 대안을 얘기해 뒤에다. 좀 엉성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죠. 오히려 게임화를 또 잔뜩 얘기하다 또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건 요즘 그 출판사나 대중들의 요구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이지, 대안은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사람들이 학자보다 약간의 시사적인 그런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쉽게 쓰게 하지만 책 자체의 성격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하나 하고요. 제가 물론 독서형 인간 이렇게 했을 때 독서형 인간에 대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내가 그전에 미처 보지 못한 어느 부분을 분류부터 하는 거죠. 분류. 결코 어느 게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새롭게 분류를 하고 새롭게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내 조건에서 가장 단순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독서형과 미디어형과 몇 대 몇으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제3의 길을 가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거, 이 책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학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최초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텔레비전의 의미, 특히 교육에 영향을 미친 걸 처음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의 장점이 대안을 얘기했다는 건 아니라 남이 못 보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걸 막연하게 느꼈는데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켰다. 이 사람도 아까 링컨 얘기한 것처럼 흐름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했다라는 게 거기다 의미를 두고 우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을 때 그럼 독서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럼 나는 내 삶에서 특히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때 나도 저런 식의 오락이나 흥미나 재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줄일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건 나만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책과 상관없이 운동도 내가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나? 내가 얼마큼 그렇게 하고 있지?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맛있어야만 먹고 맛없으면 잘 안 먹나? 아니죠. 음식은 영양 생각해서 맛없으면 먹죠. 싫어도 먹고. 그러니까 야채 억지로 먹는 거. 뭐 그것도 나름대로 맛있지만 여전히 뭐 고기나 달콤한 게 맛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기준은 뭐지? 먹을 땐 어떻게 하고,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고, 그럼 책을 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만큼 내 개인으로 하면 내가 이런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전 아까 그렇게 인간형을 낳는다고 할 때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디어형 인간들은 재미로 모든 영역마다 다 재미가 기준이 된 것 같은데 나도 얼만큼 그렇게 됐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 따진다면 아이들한테 얼만큼 그런 거를 내가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있나, 그런 걸 보는 거죠.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대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든. 나한테 맞는 대안은 일반적인 대안이 나올 성질은 좀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거는 요 책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독서형 뭐 이거 얘기하지. 여기 나오는 상당수가 이제 이걸 보고서 아, 이게 미디어형 인간의 특징들인 거죠. 중독이 독서랑 대립되는 걸로. 그랬을 때 독서란 아까 말한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건 그때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질문 또 없어요? 질문 안 하는 사람들 그 제주도는 졸고 있네. 아이씨. 네, 졸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거 별로 안 하는가 보다. 그래서 별로 이런 거 흥미가 없는가 보네. 사실 저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부터 저희는 TV 자체가 없이 살았고, 근데 인터넷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책상 제가 이 책을 보고 주변에 그 나온 얘기 중에 내가 TV를 보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전해져 오는 거죠. 거기 흐름에
그 표면적인 삶으로는 TV를 안 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삶 자체의 흐름이 나 왜 이렇게 TV를 보는 사람들하고 비슷할까라는 사실 고민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 TV 영향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흐름에서 저는 그 중심을 그 흐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그러면서 느낀 게 그렇다면 다시 아까 그 효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데의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어서요. 여기서 보면 이런 TV에서 오락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이나 어렵게 공부해서 그걸 찾아내는 힘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독서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만 왔기 때문에 의문을 갖기가 좀 힘들었어요. 문제 제기를 하기가 힘들었고 예. 근데 그 TV가 없는 삶인데도 왜 나는 저도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뭐가 찾아보기보다는 그 삶 자체에 이미 오락이나 즐거움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분들, 네,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이고 그거에 벗어난 사람들은 주변에서 약간 삐딱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걸 감수를 해야죠. 그런 사회 전체의 주류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좀 불편한 사람, 삐딱한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고 그 흐름에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텔레비전 보건 안 보건 여전히 그 주류가 얘기하는 그 즐거움, 재미를 나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에서 반드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류 사람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의 불편함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냥 맞춰서 거기에서 지낼 때는 맞춰서 지나가고 이런 강의를 오면 이런 게 다시 있었지라고 깨우치긴 하는데 불편하게 사세요. 그 주변 사람한테 욕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욕 먹고 살 생각을 하는 주변 사람한테 욕을 먹고 산다. 내가 아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사람한테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욕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한테 그냥 욕 먹어라.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류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멈추지 못한 사람들 조금 얘기하고 합시다. 요거는 그 차례를 보면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행위 중독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주가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독이 뭐 목표, 피드백, 향상은 좀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난이도, 미결, 관계 뭐 이렇게 가 중독이라는데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죠. 이를테면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을 위협한다 이런 거 혹시 그거 써보는 사람 있어요? 저도 만보기니 뭐 아니면 심장 박동수 재는 거 이런 거 써볼까 하다가 난 물건을 바로바로 잘 못 사서 살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어영병치 하다가 지나가서 못 샀는데 그런 이 책을 보니까 안 사길 잘했구나 그런데 게임에 대한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8년 차를 하는데 정확히 몇 분을 뛰는지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요. 시계를 갖고서. 그래서 우리 형이 너 시계를 재봐. 그리고 좀 목표를 정해서 좀 단축시키려고 애를 써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늘었죠. 2km 뛰다 쉬고 또 2km 뛰고 괜찮으면 4km 계속 뛰고 5km 뛰고 6km까지 뛰는데 그래도 여전히 피곤하면 4km 뛰다 돌아오고 먼지 불편하면 중간에 좀 걷고 뭐 그냥 하거든요. 그런 거는 목표를 안 세우는 거죠. 목표나 향상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뛰러 나가는데 뛰다 싫으면 좀 걸을까 그냥 돌아올까 그러다가 뭐 그런 거에서 다행히 기기를 안 샀으니까 기기를 샀으면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했을래나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자기 경험과 연결시켜서 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는 좋아요 버튼 거의 안 누르거든요. 그 전부터 뭐 페이스북 뭐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체 그러면 이제 인터넷 이의가 아니라 그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욕 먹고 산다. 그래서 난 이런 이의 같은 건 무시하니까 난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남들은 어떻게 최소한 그럴 수 있어 뭐 구독해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구독자를 안 하고 남이 구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유튜브에 구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안 그러는 게 그런 거 일부러 할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그거 6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할 얘기들 다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 안 한 사람부터 6개 중에서 하나 정도 넷플릭스 몰아보기도 있을 테고 뭐 그 슬롯머신 같은 거가 그 우리나라 그 카지노 그거를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난 도저히 발상이 이해가 안 가. 여전히 그래. 복권도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아니 국가가 운영하면서 그걸 돈을 벌라고. 그러니까 체계를 바꾸면 돼요. 최고 액수를 정해버리면 돼. 한 1억이나 뭐 3억이나 이 정도 정해버리면 그만큼 많이 안 사기 때문에 떨어질지 몰라도 중도가 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운 좋게 목돈 생겼어. 그러면 이제 집 사는데 보통 간단할 되는데 이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중독성 생기면서 그 당첨된 사람도 갑자기 망가진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수익 때문에 그렇죠. 수익 때문에. 근데 그걸 국가가 그런 수익을 왜 올리려고 그러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 그걸 가만히 있어. 그걸 왜 가만히 있나? 국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지. 국가가 복권을 하는, 국가가 이게, 국가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고서 뭐, 게임 중독 치료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병원이나 만들어 놓고 뭐,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뭐. 사기업이 하는 것까지는 참 규제를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복권은 국가가 노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카지노 산업도 그렇고 그거 바꾸면 되거든요. 기준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중독성 없어요. 금액 작게 하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 자라게 많이 신나는 거지 뭐. 잘 자라게. 뭐 한 50억 이렇게 할 거를 1억씩으로 하면 50명이 당첨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신났지 뭐. 그럼 뭐 요새 재난지원금처럼 한번 생겼어 그럼 사기도 하고 조금 보태기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중독성까지는 좀 안 생길 텐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여기는 슬롯머신 같은 거 가보신 분 있을래나? 없겠지 아마. 카지노 같은데 나도 좀 궁금해 좀 뭐. 가보고 싶은데 뭐 돈이니 뭐니 뭐 안 돼서. 근데 그때 거기 승률 조작하는 거 등등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작위로 지칠 때쯤에 조그맣게 터뜨려서 뭐 붙잡는다는 얘기 보고서 그래 가능하겠네. 근데 그걸 옛날에는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하고 야 참 놀라운 거. 결국 판돈이랑 똑같죠. 도박의 기본 초짜들 들어와서 판돈 깔아주고 다 뽑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 그게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성격, 도박 성격이죠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판돈 깔아주고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돈 벌면 막 뜨고 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원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 벌고. 근데 뭐 그런 슬롯머신이나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통장상 거기에 대한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는 저희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그 만보기 같은 경우 요즘에 만보기를 몇 번 하게 되면 그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쿠폰으로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앱에서요. 예를 들어 만보를 뭐 며칠 내내 하면 뭐 음식 뭐 쫄면을 먹을 수 있거나 피자를 먹는 뭐 이런 앱들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의 주변에서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탔는데 그 자전거 가는 거리 이런 걸 측정해주는 그 앱을 보고 이번에는 30km 떼는데 다음에는 자전거 40km 할 때니까 이게 바로바로 데이터화되고 제가 얼만큼 갔는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목적 의식도 생기면서 뭔가 그거를 제가 달성하는 재미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아이도 그거를 같이 보면서 자전거를 탔는데 어떤 자기가 달성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만약에 좀 뭔가를 이렇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장치는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순간 해봤었거든요. 그걸 거기 중독될 만큼 계속 써서 문제가 되면 문제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걸 써도 무방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외적 동기 형태로 좋아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적 동기거든요. 그 이유는 외적 동기는 여기 책도 나오지만 내적 동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그 하나의 행위를 둘러싼 주변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걔는 그렇게 보상을 줄 때만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보상이 점점 강해져야지만 또 움직일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중심이 있으면은 또 다르죠. 그게 하나의 계기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중심이나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래도 뭐 그것이 뭐 우리 영재발굴나 나오는 것처럼 뭐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소문도 나고 뭐 칭찬도 받고 그러면 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렇게 변할 수는 있죠. 동기가 변화. 그리고 하다 보면 거기 자체에서 그 속에서의 진짜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변할 수는 있는데 이건 상당히 예외나 소수가 그럴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외적 동기는 사실 위험해요. 그거는 심리 조작에 가까운 건데 참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그걸 조작으로 생각을 좀 안 하는 거죠. 그 동물 실험 다 그걸로 그렇게 하잖아요. 보상들 조그맣게 주고